기독교 세계관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승태 교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요? 현대 철학에서 본 인간을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 세계관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부 1학년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와서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데 아직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 해본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캠퍼스에 오지 못하는 점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아름답고 정감이 넘치는 캠퍼스를 제가 간단히 제가 찍었던 사진으로라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6차 강의를 빌어서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하기동네에 위치한 지금의 현재 침례신학대학교의 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대 철학에서 본 인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 6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주제는 제 6장에 나와 있는 현대 철학에서 바라본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공부는 아마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우 복잡한 경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이 아니고 현대 철학에서 바라본 인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먼저 인간이 되어라. 아마도 여러분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이 갖는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말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행동이나 사람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봤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먼저 인간이 되라 하는 말에 앞서서 무엇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너는 먼저 인간이 되어라. 너는 학자가 되기 전에 너는 먼저 인간이 되어라. 너는 신학도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너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연예인이 되기 전에 너는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한 연예인 신혼 부부가 인터넷에서 이혼 문제로 싸움을 시작했을 때 그 부인이 카톡에 상대편에게 먼저 인간이 되라 라는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인간답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 접근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인 접근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접근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심리적인 접근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접근에서 인간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은 현대 철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아더 홈즈의 책 기독교 세계관 6장에 나와 있는 교과서 페이지로서는 142쪽에서 163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에서 홈즈는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자유라는 면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실패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간의 실패,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있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실패보다도 더 근접한 번역은 인격의 실패로 번역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이지만 대부분의 철학적 논의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보는 면에서 실패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에서 이 책은 여러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가지 모델을 아도 홈즈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합리적인 모델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 인간은 합리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143쪽에서부터 이 합리적인 모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143쪽을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합리적인 모델이 강조하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3가지 정도로 아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성적인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성적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는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에 사려가 깊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유하다는 의미를 사려 분별과 결단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아도 홈즈는 사려 깊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플라톤의 제자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이라든지 형이상학이라든지 시,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학, 정치학, 윤리학, 심지어는 도덕의 문제까지도 다양한 주제로 책을 저술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더불어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로 대왕의 도움으로 리케온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세계 최초의 동물원도 만들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유하다는 의미를 사려 분별과 결단으로 이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고 이미 결정된 계획대로 로봇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성의 자유로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닌 정신, 한국의 표현으로 하면 넋이라고 하는 넋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의 자유로운 능력을 상정한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욕망이라든지 감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이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동물의 본능적인 능력을 제어하고 또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이해한 또 하나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였던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교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르네 데카르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 합리적인 모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두 부분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하나는 사유하는 실체이고 또 하나는 연장하는 실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유하는 실체는 무엇이고 연장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유하는 실체는 다시 말하자면 생각하는 실체입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실체는 정신을 의미하고 연장하는 실체는 몸 혹은 신체를 의미합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이제 이런 점에서 몸과 정신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두 번째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모델은 기계론적 모델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기계론적 모델의 특징은 인간을 인과적 행동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론적 모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행동이 있고 또 하나는 인지적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언어적 행동은 언어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어떤 문화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고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학습하고 배운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지적 행동도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와 집단에서 학습되었는지 또 그것의 인과적 틀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적 행동입니다. 따라서 언어적 행동과 인지적 행동은 단순히 연속되는 사건들의 인과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사건들의 과정들이 일정한 틀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과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과적 행동이라고 할 때 인과적이란 말은 원인과 결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순히 또는 독립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소위 브루스 프레드릭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스키너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로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의 이론을 스키너의 상자는 마음은 원래 빈 서판 아무것도 없는 공간, 비공간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 말하면 마음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재 147쪽 중간 부분부터 스키너의 자유와 존엄의 피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의 이론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 한국어 번역책은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출판이 되었는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유와 존엄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관점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종의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유와 존엄을 누리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자율적인 자유로운 그 존재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환경의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을 만들어서 인간 행동을 다듬어 나가고 그러한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키너는 인간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이미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미 과거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수긍이 가는 부분이죠. 이런 면에서 이 모델은 인간 행동에는 결정된 요소가 있다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 홈즈는 이 모델을 가리켜서 기계론적 모델 혹은 기계론적 결정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계적 행동주의는 마치 하나의 결정된 기능과도 같은 그런 모델로 비판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에 미치는 기능과 같아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윙크와 깜빡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저와 같은 그런 교수들은 나이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시골에서 이제 보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기를 보내게 될 때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에 종종 이제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인데 하나는 윙크와 하나는 휘파람입니다. 지나가는 참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을 때에 휘파람을 불거나 또 윙크로 조금 이렇게 나와 사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윙크는 자유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깜빡임은 기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원인을 일종의 기능과 같습니다. 깜빡이와 같은 기능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러시아의 생리학자였던 입니다. 그는 러시아 상트페레부르크 대학에서 화학과 생리학을 전공을 했고 임피리얼 의학 아카데미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생리학 교수를 지냈던 학자였습니다. 1904년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파블로프의 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하나의 개념이 이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아서 요 개념을 하나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파블로프는 개를 실험한다고 해서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아마 이 실험을 통해서 조건 반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굶주린 개에게 음식을 놓고 종을 치면 반응하게 해서 타액을 분비하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일정한 훈련을 하다 보면 종을 치면 이미 입속에서 침이 고이게 되고 침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을 흘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그는 조건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행동도 이와 조건 형성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신경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문제를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계론적 모델은 이미 주어진 원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론적 모델이 갖는 문제는 과학에 의해서 현재를 결정한다는 일종의 결정론에 빠질 위험이 사실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모델은 인간을 일종의 자연과 동일시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기계론적 모델은 인간을 인격으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 6주차 첫 번째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